안녕하십니까. 알쓸투전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한국의 정책 방향성도 그렇고 슬슬 리오프닝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하면 호텔, 항공, 여행, 소비 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리오프닝 테마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항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항공사 투자를 항상 선호하지도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적도 있진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 섹터가 너무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항공주들 중에서도 미국 저가 국내선 수요를 잡고 있는 젯블루와 사우스웨스트를 제외하면 투자를 해본 적도 없죠. 다만 확실한 것은 항공 섹터에는 분명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할 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 섹터에서 다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드리는 방향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제조사들, 리스 플레이어들, 항공 관제, 공항, 케이터링, 정비, 항공사, 물류 관리 등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다만 코로나에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는 단연 항공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살짝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항공사가 항공 섹터에서 차지했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플레이어는 항공사임이 분명하긴 하죠. 이제 특이하게 물류 관련 플레이어는 오히려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성장과 항공편을 활용한 빠른 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공급망이 망가지며 고마진 제품들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겼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항공사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항공사들의 상태는 근 10년간 좋았던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연평균 17빌리언 달러, 20조 원 가까이 꾸준하게 증발해 왔습니다. 또 122개의 항공사들 중 무려 94개가 사실상 적자였다고 하죠. 항공사가 창출한 이익,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도표에서 특이한 점은 2등과 3등이 LCC 저가항공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가격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전율을 극대화하여 수익을 내는 LCC 모델이 사실상 항공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과거 10년간 꾸준하게 돈을 잃어왔던 항공사는 사실상 좋은 투자처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공사가 두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첫 번째죠. 실제로 비행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항공사를 차릴 수 있으며 고객들도 티켓을 저가순으로 정렬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브랜드 애착이 없습니다. 즉 신규 플레이어들이나 100년 된 플레이어나 티켓 가격이 싼 친구가 더 잘 팔리는 시장이라는 것이며 이는 기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항공사 제조사가 사실상 두 개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와 보잉이죠. 이러한 소수의 제조사는 항공사들로 하여금 협상력을 낮추게 됩니다. 즉 이 제조사들이 더 비싸게 팔아도 더 늦게 배송해줘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반박을 할 수 없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공사 제조사들끼리 가격 경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가격인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선 항상 항공기를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공산업은 대표적으로 쇼크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11 테러, 화산 분출, 전쟁, 역병 등의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수요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왔죠. 하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았을 때 파이는 굉장히 꾸준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저렴한 항공권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분명히 여행객들의 수 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킬로미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돈은 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플레이어는 바로 공항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항공기 제조사나 부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로는 에어버스와 보잉, 부품사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스, 롤스로이스, 프랏 휘트니 등을 소개드렸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공항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한국은 공항들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플레이어들의 수익을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아시아권 공항들의 수익률이 탁월하다는 점을 역시 아실 수 있죠. 반대로 북미 지역의 공항 수익률은 음의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즉 투자하기에는 아시아 지역의 공항들을 둘러보시는 게 낫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죠. 일단 공항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들 아시겠으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공항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항공기에 관련된 수익원과 항공기와 관련이 없는 수익원이죠. 항공기와 관련된 수익원으로는 게이트 사용료, 이착륙 비용, 항공기 주차비, 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반대로 항공기와 관련 없는 수익원으로는 면세점 월세, 광고비, 공간 대여 등 공항에서 사람들이 밀집한다는 특수성을 이용한 쇼핑몰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태국공항의 19년도 IR 자료를 보시면 매출의 56%가 항공기 관련이고 44%
80%가 항공기와 관련 없는 매출입니다. 공항하면 항공기에 관련된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으나 그 외 매출도 꽤나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항 주식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글에다가 단순 무식하게 에어포트 스톡스라고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탑 10 공항들이 나왔고 저희는 아시아 쪽의 공항들이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으니 아시아 공항들에만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태국 공항, 상해 공항, 일본 공항 세 가지만 남게 되었죠. 이 세 가지 공항들의 과거 성적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세 가지 공항들 모두 유기적인 매출 성장과 순이익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상해 공항의 경우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죠.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각의 매출 상승폭을 보면 일본 공항은 120빌리언 엔부터 273빌리언 엔, 태국 공항은 24빌리언 바트부터 63빌리언 바트, 상해 공항은 4빌리언 위안부터 11빌리언 위안까지 성장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좋아하는 기업을 선별할 때에는 이익률을 항상 중시하곤 하죠. 태국 공항과 상해 공항은 둘 다 꾸준하게 이익 성장을 해와 2019년도 기준 40% 이익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0% 이하의 이익률을 내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그래서 일본 공항은 일단 너무 낮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기에 탈락시켰습니다. 과거 주가를 살펴보셔도 태국 공항과 상해 공항은 굉장히 꾸준한 상승을 한 반면 일본 공항은 16년도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충 봤을 때 상해 공항과 태국 공항 이 둘이 투자하기 꽤나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공항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KPI 성과지표를 살펴보겠으며 저는 예시로 태국 공항의 숫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항의 경우 이착륙을 하는 항공기의 대수에 연계되어 있는 매출이 있기도 하고 공항을 이용하여 유동인구에 연계되어 있는 매출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의 대수에 연계되어 있는 매출은 주차비, 게이트비, 활주로 비용 등이 있겠죠. 유동인구에 비례하는 매출은 면세점 월세 매출, 광고 비용 등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게 예를 들어 정비 쪽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비행기가 승객들로 100% 차지 않아도 훼손되지 않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100% 차지 않아도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굴리긴 해야 하고 정비 플레이어들은 항공기 대수당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항공사들은 항공기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는지 여행객들의 수가 매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항은 정비 플레이어와 항공사 플레이어들이 영향을 받는 팩터들 사이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각 항공기 제조사들에서 인도받는 항공기의 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항공기의 대수가 많아지면 공항을 사용할 항공기가 많아진다는 것이기도 하고 항공기 관련 매출이 일단 1차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항공기가 추가되는 속도 자체는 19년도에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가장 많이 팔리는 항공기 기종 중 하나인 보잉 737 기종이 인도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에어버스가 인도한 항공기의 수를 보면 8년도, 19년도에도 성장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20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몇 대의 항공기가 추가되고 있는지 성장 수치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공기들은 항공 생태계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파이는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메가 트렌드 중 하나인 ESG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모든 연령대에 잘 정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항공사들에게 탄소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재미있는 점은 탄소 중립을 항공사가 시행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비용이 증가하여 항공권의 가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비싸진 항공권에 대하여 지불 의사가 있는 고객층은 어린 고객들 뿐이라고 하죠. 굳이 인사이트를 뽑아내자면 20대들을 타겟으로 탄소 중립 항공사가 나올 경우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소비력이 가장 큰 30대 이상들은 아직까지는 탄소 중립 항공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공항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았는데요. 흥미롭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